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인데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과는 배치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 토크온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연금 개혁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두 분께 먼저 들어보고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할까요? 박승준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이번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화를 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회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공론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는 아무런 개혁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개혁안을 낸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내고 이 논의를 주도했다고 하면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혼란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 한 부분은 반길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을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부터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소득 대체율을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겠다 또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삭감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개혁안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이 듣기에는 수급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돈은 더 내고 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전에 21대 국회 연금특위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더 내긴 내는데 그 대신 더 받게 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거는 다소 방향이 달라 보입니다. 제 눈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에는 정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그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인데 그 배경에는 재정 안정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5차 추경에서도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재정이 왜 불안정하냐를 따져보면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내는 돈으로만 국민연금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데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국민연금 수익으로 올 수 있는 그 기금이 있고요. 기금 수익. 우리 국민연금은 굉장히 잘 운영을 해서 기금 수익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부터 오는 사회 전체 국가의 닥친 어떤 위기인 건데 여기에 왜 가입자들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건 어디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정부가 내고자 하는 안은 재정 안정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 안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다고 하면 지금 또 이러한 논의에 촉발이 일어나는 것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 합의했던 안은 사실은 소득 보장을 더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안을 비교했을 때. 근데 정부의 안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안정화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뜬금없다. 그때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합의안과 반대되는 안을 냈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란 소중한 제도가 중단 없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재정 안정화, 즉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 안정이 중요한 이유 뭐 짧게 말씀 주신다면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장기 재정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고령화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을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재정을 점검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과 재정을 추계를 해서 재정의 결손 가능성을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현재의 재정을 조정을 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나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국가재정법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장기 재정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사실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 전망 결과를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멀지 않은 시기에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재정에 대한 교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후세대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용복 교수님 주로 강조점이 소득 보장이 돼야지 이 제도를 운용할 만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소득 보장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재정이 건전해야 된다. 그래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 그 명제에 반대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회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에 불가능한 수준인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 지금부터 한 50년 뒤입니다. 50년 뒤에 노인 인구 비중이 40% 후반대를 차지하는데 당시에 국민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현 제도가 유지된다 했을 때 GDP의 10%에 불과합니다. 그 GDP는 사회 전체의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과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50% 를 주장하시는 소득 대체율 50%를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계산을 넣는다 하더라도 GDP의 13에서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전반 가까이가 노인인 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사회적인 부담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박승준 교수님께서 미래 세대 걱정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건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소득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해서 노인들이 지금처럼 대부분 충분한 지출을 하지 못한다면은 내수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미래 세대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낼 것인지 분담의 문제를 집중할 문제인 거지 무조건 처음부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 보장만 너무 강조하는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들 분들이 보면 추후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는가 이러한 측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1,000조 원 정도 국가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70년 가면 7,000조 원이 넘는 국가 채무가 발생하는데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2022년에 49.2%이고 2070년에 가면 무려 192.6%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로 넘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대략 한 180%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채무를 6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의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한, 재정이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180% 만약에 국민연금을 제외하더라고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GDP의 18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국가채무가 는다는 얘기는 그 재원 조달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GDP 대비 180%가 되는 그러한 국가채무가 금융시장에 발행이 되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교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될 수는 현실적으로 없을 수도 있으나 예를 들어서 국가채무의 가격이 폭락을 하고 시중금리가 대폭 인상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교란의 어려움은 오로지 이제 국민이 져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두 개 중에 가장 큰 축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얼마나 내는가와 얼마나 받는가가 이게 두 개의 중요한 축인데 내는가를 살펴보면 9%에서 13%로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50분의 시민들께서 선택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건 국민 정서상 수용 가능하다라는 점인 것 같고요. 뭐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숫자가 어떤 고정불변의 진리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험료율이라는 것이 재정 상황을 보면서 정하는 것인데 이게 뭐 고령화 속도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물가 상승률 등등등 출산율 모든 것이 변하면 또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50년, 70년 장기라기보다는 뭐 20년, 30년 정도 중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3% 인상을 동의하셨을 때에는 소득 대체율 50% 인상도 함께 동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분리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국회 회기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합의가 수렴된 수준이 13%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 수준도 13%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13%의 보험료율은 그렇게 수용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이 받는 금액 42%로 줄였습니다. 이게 42% 지금도 용돈연금 이런 얘기하고 이게 실질적인 소득 대체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42%로 잡아놓은 이 안 이번에는 박 교수님 어떻게 먼저 말씀을 주시죠. 평가하시는지. 저는 일단 지금 요 42%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국회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두 가지 공론화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간 자문위원들의 수십 가지 안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추려진 게 두 개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수렴된 것, 두 대안 중에 이제 결정된 것이 1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안이 보험료율이 13%이고 소득 대체율이 50%였습니다. 그리고 2안이 보험료율이 12%이고 소득 대체율이 40%.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묶이는 거죠. 사실은 이 시민 대표단의 첫 번째 선문 결과에서는 2안이 더 지지가 됐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1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올라왔던 2안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정부안이 보험료율은 1%포인트 높은 거고요. 소득 대체율도 2%포인트 높은 겁니다. 그렇다 친다면 이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용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재정 계산을 하는데 그걸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이루어진 해가 작년인데 작년 5차 재정 계산 때 보면 소득 대체율을 40%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18%가 넘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험료율은 오르지 못한다면 소득 대체율은 한 42%가 가는 게 그렇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소득 대체율 40%의 적정한 보험료율이 18%라는 계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 그대로 다른 외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이 지금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만 보험제도 국민연금을 운영한다고 할 때 계산된 숫자이고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사회적 부담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OECD 국가는 현재도 이미 전체 보험 지급액의 25% 이상을 국가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런 제도적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2%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게 적정한가는 이것 또한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노후 생활의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다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팩트는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OECD 국가들은 소득 대체율이 대략 한 51% 정도 됩니다. 반면 우리는 31%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38년을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27% 정도, 그러니까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 조사에 따르면 최저생활비는 대략 1인 생활이에요. 노후생활 최저생활비는 124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인이면은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6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인 거죠. 근데 반면에 예를 들면은 50%까지 인상을 하고 뭐 그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또 가입 기간을 30년 넘게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소득 대체율이 뭐 최대 뭐 40% 가까이 그래서 125만 원 정도 평균 소득자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 생활비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세대별로 인상 속도 다르게 올리는 거, 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정부안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50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 대체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에는 42%에서 고정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50대의 경우에는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납입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 20대의 경우에는 0.25%포인트씩 16년 동안 오르긴 하지만 16년 이후에 59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13%의 보험료율을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건데요. 첫 번째는 보험료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50대의 경우에는 직역별 분포를 살펴볼 때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28%로 가장 높고요. 50대가 40대는 21%, 30대는 11%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라는 거예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오르면 전부 다 이제 본인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되고 이에 비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기 변동에 그 소득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불안정한 거죠. 그런데 보험료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대별로 10세별로 지금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불평등한 측면이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인 막내가 1975년생인데 그리고 이제 40대의 마지라고 할 수 있죠. 마지가 이제 1976년생입니다. 한 살 차이죠. 근데 이분들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9세까지 이들이 더 내야 되는 보험료가 1975년생 경우에는 1,224만 원이고 76년생 같은 경우에는 1,080만 원, 그러니까 144만 원 정도의 부담이 더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차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경계선 효과라고 하는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한 2, 3년 전에 점진적으로 올리는 어떤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 또는 5세 단위로 더 짧게 나눠서 그 부담을 불공평하게 되는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50대가 20대에 비해서 유리하다 그 말씀은 100번 동의하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험료 인상으로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차등 인상한다고 해서 이게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현행 제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1970년생과 2000년생을 비교를 해보면은 현 제도에서는 2000년생의 약 26% 정도를 조금 덜 받는 거예요. 총액 기준으로. 그렇지만 50%로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91%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그 뭐 세대별 차이가 만약에 문제라면 그것은 이렇게 소득 대체율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 교수님, 자동 조절 장치 어떤 건지 뭐 간단히 설명을 좀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이걸 반대하는 분들,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연금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게 도입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자동 조정 장치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이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율만큼 수급액이 인상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자동 조정 장치는 여기에다가 기대연명 증가율, 그다음에 가입자 수 감소율을 반영해서 연동해서 이제 앞으로 수급액을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이제 연금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물가 상승률이 2%다. 그러면 내년에는 10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제시한 자동 조정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대연명 증가율이 0.5%고 그다음에 가입자 수 평균 증가, 3년 평균 증가율이 1%다. 그럼 1.5%를 뺀 금액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102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만 5천 원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자동 조정 장치다. 그리고 이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적인 수용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동 조정 장치는 굉장히 강력한 재정 조정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 개혁안에서 소득 대체율을 2% 올려주겠다, 2%포인트 올려주겠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 자동 조정 장치가 작동이 되게 되면 그것을 깎는 정도는 이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의 장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는 게 복리 인상 적용 체계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큰데 만약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이 된다,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기대연명 증가율, 그 다음에 그 가입자 수 감소율 이것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뺀 만큼만 인상시켜 준다는 얘기는 그것을 뺀 만큼은 복리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2030년부터 100만 원의 국민연금 수급을 받게 되면 2050년에 지금 현행으로 가면 17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이 장치가 적용이 되게 되면 2050년에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삭감이 이전에 비해서 20%가 되는 거고 이것을 소득 대체율로 환산하면 42%가 아니라 33.5%가 됩니다. 이 굉장히 강력한 효과인데 이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더군다나 지난 회기 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얘기를 꺼낸 것은 국민들의 굉장히 그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단지 뭐 OECD 38개국 중에서 24개국이 시행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요.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기상조로 판단하는 얘기는 바로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요. 결국 자동 조정 장치를 조정하더라고 해도 2077년이나 88년에 기금이 또 고갈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OECD 국가들을 보면
보통 지금 보험료율이 한 18.2% 평균적으로 되거든요. 그때 이제 조동장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13%의 낮은 보험료율에서 조동장치가 적용이 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이 재정을 깎는 정도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재정을 깎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저항이 강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 어렵다. 네. 앞으로 지금 가입자 수 감소의 경우에는 2024년에 2,200만 명이지만 2060년에 122만 명으로 무려 이제 46%가 깎입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적용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 소득세율 인하가 발생할 것이다. 국민연금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야 바람직할지 짧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에서도 보험료를 징수하자. 지금보다 약간 이 국민연금을 평가하는 베이스를 좀 넓혀서 평가 기준을 넓혀서 좀 더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주장. 이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근로소득 외에 모든 소득의 보험료를 징수하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논의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OECD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때 사용자와 그다음에 그 피고용자가 5대 5인데 OECD 국가들은 한 50% 정도를 사용자가 더 많이 냅니다. 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합의돼야 될 것은 전쟁과 같은 고령화라는 것은 전쟁과 같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다. 이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보료처럼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보험료 징수의 대상으로 하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현행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 기반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면 보험료의 부가체계 형평성 측면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들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공평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부담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세금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을 지금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과대하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 초기에 과대하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시간 마치기 전에 공원 22대 국회로 넘겨놨습니다. 21년 만에 정부가 개정안도 내놨고요. 22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얘기가 됐으면 좋은지 두 분의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개편이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민연금이 개편되지 않고 이대로 가면 매일 885억 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토론 과정에서 합의가 되게 쉽지 않을 거라는 난항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서는 먼저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타결이 어려운 부분은 먼저 소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 교수님과 조금 다른데요. 생각이 우리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금도 많이 있고 아직은 국민연금이 흑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 모두가 합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와 담론, 프레임 이런 것들이 소수 일부한테 일부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처럼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참여해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시고 또 그분들이 결정을 하시게 되면 그걸 따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자.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토크는 국민연금 개혁 이대로 괜찮은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영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